약을 먹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상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전에 입던 옷이 맞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시 싫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결국 약물 부작용이 약물 복용을 어렵게 만들고 생활을 위축시키면서 치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을 먹고 왜 살이 찔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왜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은 뒤 3kg, 5kg 정도 체중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죠. 약의 종류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10kg 이상 증가하기도 하고, 저는 진료실에서 20kg 이상 체중이 늘어난 분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신과 약이라고 해서 모두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성분과 용량에 따라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살 때문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상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전에 입던 옷이 맞지 않고 몸이 무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시 싫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어떤 분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기도 합니다. 결국 약물 부작용이 약물 복용을 어렵게 만들고 생활을 위축시키면서 치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을 먹고 왜 살이 찔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왜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부터 볼게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약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이 치료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작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정신과 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뇌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약이 작용하는 수용체도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심장과 대사를 담당하는 조직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 다른 조직에서도 약의 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일부 정신과 약은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니죠. 뇌에서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이 작용이 억제되면 졸릴 수도 있고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약에는 항콜린성 작용이 있죠. 아세틸콜린은 침이 나오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하고 주의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작용이 지나치게 억제되면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체 이름과 부작용 목록을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신과 약은 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약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약마다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가 다릅니다. 정신과 약으로 인해 체중 증가를 단순히 식욕이 올라서 많이 먹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절반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중 증가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과 포만감 신호가 달라집니다. 일부 약물은 뇌의 시상하부를 포함한 식욕 조절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배부름을 늦게 느끼거나 식사를 했는데도 금방 다른 음식이 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음식이 당기거나 탄수화물과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계속 뭔가 먹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냉장고를 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 식욕과 보상회로의 반응이 달라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약을 먹은 뒤 졸리고 무기력해졌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양도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이 줄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있게 되죠. 이런 작은 움직임을 비운동성 활동이라 하는데요.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환자 본인은 활동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먹는 양이 비슷해도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체중은 증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사 상태가 달라집니다. 앞의 두 개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다른 거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혈당과 중성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식사를 통해 들어온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인슐린 신호에 몸이 둔해지면 혈당 처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혈당, 중성지방, 지방간과 같은 대사 문제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양과 상관없이 저절로 살이 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물 때문에 식욕, 활동량, 수면, 인슐린 감수성처럼 체중을 결정하는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먹게 될 수 있고 덜 움직이게 될 수 있고 같은 생활을 해도 대사적으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은 뒤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원인이 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자체가 식욕과 활동량, 수면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울 증상이 심할 때 식욕이 없던 분은 치료 후에 식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체중이 일부 증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울증이나 불안 때문에 야식을 먹거나 폭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음주, 폐경,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면 무호흡증, 인슐린 저항성 등도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과 함께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나 일부 당뇨약이나 통증약 등 다른 약물이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체중이 늘었다고 무조건 약만 탓해서도 안 되고 약 때문이 아니라고 무조건 참았어도 안 됩니다. 약을 포함해 몸 전체의 조건을 함께 평가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 정도 부작용은 어쩔 수 없겠지.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데 괜히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체중 증가나 졸리움이나 입마른, 변비 같은 증상을 몇 달씩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참는 동안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에는 불면이라든지 만성 통증, 소화기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통증약, 위장약, 수면제 등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약을 여러 개 먹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약은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다만 여러 약의 진정작용이나 항콜린성 작용이 겹치게 되면 낮에 지나치게 졸릴 수도 있고 머리가 멍하거나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전반적인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도 와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 계속 멍하고 기운이 없으면 회복에 필요한 행동을 실천할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치의에게 알려서 치료 효과와 부작용 사이의 균형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먹는 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리의 시작은 내가 먹는 약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의외로 약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얀 알약 2개 먹어요. 저녁에 먹는 수면제 있어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이라고 모두 체중 증가 위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우울제 계열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항정신병 약물이나 기분조절제도 성분마다 체중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진료실을 갈 때는 약 이름과 용량이 적힌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가져가세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먹는 약 중에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약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약 이름을 아는 것과 혼자 약을 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한 뒤 혼자 약을 줄이거나 바꾸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만 보지 말고 대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바꿔보는데도 체중이 그대로거나 부작용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약 말고 몸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저희 하이맵에서는 같이 보는 게 장입니다. 정신과 문제로 오셨는데 장 검사를 하자고 하면 요즘은 이해를 하시고 먼저 검사를 의뢰하시곤 합니다. 일부 약물은 체중뿐 아니라 혈당과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체중 증가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한다면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과 BMI 수치, 허리 둘레, 혈압을 확인해 봅니다. 필요에 따라 공복혈당이나 혈색소 수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간 기능 등을 검사해 봅니다. 피로감과 체중 증가가 심하다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검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약을 시작하기 전 상태와 약을 복용하고 난 뒤의 변화를 비교해야 합니다. 체중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허리 둘레가 어떻게 변했는지,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계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 대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더 검사를 해야 한다면 대변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 몸의 시스템이 어떤지, 대사 지표가 어떤지,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방향이 나오니까요. 세 번째로는 주치의와 치료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약이 증상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체중 증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주치의와 상의해 봐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와 활동량, 수면을 함께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비만이나 대사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대사 관리는 서로 경쟁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좋아졌는데 몸이 망가져도 안 되고, 살을 빼겠다고 정신과 치료를 중단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평가하면서 우울증 자체의 상태도 함께 봐야 되겠죠. 정량 뇌파 검사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정량화해 각성 정도나 주파수 패턴, 좌우 비대칭 등을 살펴보는 보조 검사입니다. 다만 정량 뇌파 검사 하나만으로 우울증 원인을 확정하거나 특정 뇌회로가 완전히 켜져 있거나 꺼져 있다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환자의 증상과 면담, 정신의학적 평가를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도 긴장과 이완의 상태를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TMS는 자기 자극을 이용해 우울증과 관련된 전전두엽 신경망의 활동을 조절하는 비친섭적 치료입니다. 하지만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TMS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중증 정도와 기존 치료 반응, 그리고 약물 부작용, 금기사항과 환자의 선호를 종합해서 적응증이 될 때 고려해야 합니다. TMS는 약을 무조건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고 과하게 켜진 뇌를 낮추고 꺼진 뇌를 단순히 켜는 스위치도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에 더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죠.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약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대책 없이 약을 끊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약의 종류에 따라 어지럼이나 불안, 불면, 감각 이상과 같은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치료받던 우울이나 불안, 불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면 감량 순서와 속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량은 의지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처방한 의사와 계획을 세우고 증상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여러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과 약이 똑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데는 3가지 변화가 작용할 수 있는데요. 첫째, 식욕과 포만감 신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둘째, 졸음이나 무기력으로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약물은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중 변화가 전부 약 때문인 것도 아니죠. 우울증 자체의 변화, 수면 정도, 갑상선이나 폐경, 음주와 식습관 등 다른 원인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먹는 약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체중과 대사 수치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부작용을 주치의에게 일찍 알리는 겁니다. 부작용은 혼자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약을 끊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주치의와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체중 증가나 졸리움이 있고 변비나 머리가 멍한 증상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나누어 보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